제3부 대상관계 연속성. 대상관계 연속성에 셰익스피어 한여름밤의 꿈 시가 있죠. 사랑에 빠진 사람, 광인의 뇌는 들끓고 있다. 공통점이 뭐예요? 뭔가 자기와 대상의 구별이 없는 상태죠. 사랑에 빠진 사람도 어떤 하나의 그 유니티를 이루는 것, 그리고 광인의 뇌도 자기와 대상의 그 구별이 좀 혼동되는 것, 뭐 요런 얘기들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정신 여러 가지 그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페이지 제 아래 문단에 심리 성적 발달, Psychosexual Development가 프로이드의 발달 이론이죠. Psychosexual Development. 심리 성적 발달 단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성인의 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성인의 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섹슈얼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리비도에 대한 이야기죠. 어느 신체적인 부위에 쾌락이 집중되느냐, 어떤 점막, 뮤코스, 점막, 예를 들면 구강, 항문, 성기, 이런 어떤 그런 점막에 리비도, 쾌락이 집중되느냐에 대한 것들이 섹슈얼하다는 얘기지, 우리 성인의 섹스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리비디널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리 성적 발달 고전적인 태도 체계에 따르면 중독은 구강적 갈망, 강박은 학문 과학적 갈등, 히스테리, 외드프 쓰기에 관심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과거에 1세, 2, 3세, 3, 5세 이렇게 어떤 발달 단계에 고착되는 거, 픽세이션, 고착이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떤 발달 단계에 고착되는 거, 픽세이션 되는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어떤 그 구강적, 학문적, 웨디푸스적 그 시기에 고착된 갈등이 이후의 갈등을 반복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착이론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생애 초기에 유사한 미해결 문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 생애 초기의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들을 발달시키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심리 기제가 발달한다. 방어 기제, 심리 기제, 방어 기제 얘기하는 거죠. 디펜스 메커니즘이 발달하는데 그 방어적인 시도가 얼마나 고착되어 있느냐, 얼마나 그 현재 생활에 적응적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을 우리가 자기의 행동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치게 미해결돼서 고착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증상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착이론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많이 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리, 사회적, 생물학적 맥락 속에서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이오, 사이코, 소시오, 혹은 우리는 목회 상담까지 해갖고 스피리추얼, 이렇게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고착이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프로이드는 신경생리학자였잖아요. 그래서 바이오한, 리비디널 한 것에 굉장히 고착점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점이 있으면서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바이오, 사이코, 소셜, 스피리추얼, 그러니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이렇게 다차원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달 초기 유아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과 치료자와 환자의 상호작용 두 개를 우리가 패러렐로 보면서 발달적인 진단, 발달적인 이해가 있을 때 상담실 안에서 치료자와 환자의 관계에서 어떤 유사한 발달적인 연속성을 지향해 가고 있는가 라는 거를 우리가 발달적인 진단으로 보고 임상에서 내담자들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표를 보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첫 시간에 이 표를 보고 같이 공부를 하셨는데 발달 단계, 말러의 발달 단계가 자폐 0에서 2개월, 공생 2에서 6개월, 부화 6에서 10개월, 연습 10에서 16개월, 재접근 16에서 24개월, 그 이후 온전한 대상관계, 이렇게 발달 단계를 놓고 볼 때 거기에 유사한 심리 발달적인 양상을 띠는 거를 진단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자폐 단계와 굉장히 유사한 발달적인 양상을 보이는 자폐적인 정신병, 우리가 DSM-5에선 자폐 스펙트럼 이렇게 얘기했죠. DSM-5에선 진단명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해갖고 자폐 단계는 자폐적인 정신병, 공생 단계에 오늘 클래스가 수업이 있는 거죠. 정신분열증, 연습 단계 양극성 정서장애, 재접근 단계에서 여러 가지 성격장애, 같은 성격장애 중에서 온전한 대성관계, 조금 더 대상 항상성이 있으면서 자기와 타자의 분화가 잘 이루어졌을 때의 정상적인 신경증, 뭐 강박증, 성격장애 이런 정도가 진단명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자폐, 공생, 부화 단계, 연습 단계까지를 정신병적 구조로 전체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 재접근 단계를 경계선적 구조다. 그래서 재접근 단계에서 to and fro, 오락가락 하는 거, 엄마한테 왔다가 갔다가 to and fro, 이런 것들을 재접근 단계다 라고 얘기하면서 경계성 인격장애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온전한 대상관계는 우리가 신경증적인 구조다, 이렇게 제일 밑에 있는 표를 좀 이렇게 머리에다가 그림을 갖고 있으면 임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의 그 상담 상황, 임상 상황에서 어떻게 내담자를 발달적인 연속성 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도움이 될 거예요. 이 그림을 좀 갖고 계시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 지금 이렇게 그림에서 본 것 같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좀 더 정교해지고 발달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태뇌에서 여러 가지가 발달이 정교해지는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 발달 선상에서도 얼마만큼 자기와 타자의 분화가 정교해지느냐가 위에서 아래 그림으로 따라서 점점 복잡해지고 정교해지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174쪽 제일 밑에 문단을 보면 유아기 발달, 정신병리에 대한 이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유용성이 있는가를 보면 성장은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일어난다. 분화되고 통합되고 조직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를 놓고 볼 때 우리가 태아 발달에서 점차적으로 복잡한 기관 체계가 발달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통 발생적으로도 인류의 계통 발생적으로도 볼 때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분화되고 정교화되고 복잡해지는 거, 그리고 우리의 개체 발생에서도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밑에 175쪽 8번째 줄, 잭슨의 생각에 따르면 심리적인 손상을 입은 사람들, 그게 혹시 생물학적인 혹은 대인관계적인 것이든 간에 우리가
어떤 손상을 입었을 때는 우리가 분화, differentiation, 분화와 개별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분화와 개별화, 혹은 분리개별화, differentiation, individuation, 혹은 separation, 분리, 분화, 개별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분리, 분화 이렇게 발달적인 연속성이 있는데 때로 어떤 심리적인 손상을 입을 때 얘가 de-differentiation, 탈분화가 되죠. 그래서 막 이렇게 공생단계, 뭐 자폐단계 이런 식으로 확 퇴행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달은 정교화되고 복잡해지는 걸로 발달이 된다고 배웠는데 거꾸로 손상이 일어나면 퇴행이 일어나면서 역방향으로 가는 거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적 진단은 심리치료적 개입. 우리가 이제 상담자가 치료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거를 psychotherapeutic intervention, 치료적인 개입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뭐 공감, 직면, 뭐 구체화, 명료화 등등 여러 가지로 우리가 촉진하고 있는 상담자들이 하고 있는 거를 심리치료적 개입이다. 사이코테라퓨틱 인터벤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발달적인 진단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심리치료적 개입을 안내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진단 체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발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폐증에서 177쪽으로 넘어가면 이 아이는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면 머리를 부딪히거나 물어버려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폐증에서는 요번에 7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사람하고 관계를 안 한다. 사물하고 관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마치 내가 누군가와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데 나를 그냥 이렇게 벽면이거나 그냥 사물로 여겨버리니까 전혀 irrelevant, 관계가 없는 거죠. relation irrelevant라는 거죠. 앞에 D가 붙거나 E가 붙거나 relevant, 전혀 관계가 없다. 관계성이 없다. 관계 자체가 연결이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얘는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면 머리를 부딪히거나 물어버려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제이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아주 부드러운 소리조차도 굉음으로 느껴요. 아주 부드러운 소리조차도 굉음으로 느끼고 괴성을 질러요. 아니면 작은 터치 자체도 공격으로 느끼고 물어버려요. 깨물어버려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이 우리가 하고 있는 자극하고 다르게 지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모르면 우리가 좀 힘들어지죠. 예를 들면 자폐증 어린아이가 엄마랑 같이 백화점에 갔다가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뒹구는 거가 뭐냐면 우리한테는 그냥 쨍그렁 소리였을 수 있는데 이한테는 완전히 천둥 번개 같은 소리였을 수도 있고 우리한테는 그냥 일반적인 사소한 자극이었을 수 있는데 얘한테는 엄청난 재앙적인 공격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우리와 다른 지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177쪽 리놀륨 타이의 갈라진 부분을 주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아주 사소하게 지나가는 건데 얘네들한테는 굉장히
현저하게 눈에 띄는 자극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아주 작은 틈새를 그냥 굉장히 주의 깊게 확대해서 거기에 몰입할 수가 있는 거죠. 현저한 지각이 있는 거죠. 네. 이거를 우리가 salient scenery라고 그래요. salient하다. 네.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자폐한테는. 네. 그래서 갈라진 틈을 따라 손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여념이 없어. 완전히 몰두를 하는 거죠. 여기다가. 그리고 내가 그 아이한테 가도 나는 non-human,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띵이에요, 띵. 그리고 non-existent, 존재하지가 않아요. 투명이에요. 네. 네, 자기의 발가락을 꼼지락 한다든가 리놀륨 틈새를 주시한다든가 뭐 손가락을 아래 위로 움직인다든가 나름대로 굉장히 현저한 장면이라고 보이는 아주 눈에 띄는 장면화하는 거죠. salient scenery라고 해요. 그리고 간호사가 부드럽게 아이 이름을 불렀어요. 제이제이 불렀더니 귀를 막고 공포에 질려서 소리를 지르고 몸을 움직이고 난리가 난 거죠. 마치 제이제이 이런 부드러운 음성이 아니라 소방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를 듣는 것 같이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irrelevant하다. 전혀 관계를 안 하는 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탈주된 영아가 이렇게 쫓아가잖아요.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쫓아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응들을 하는데 그런 반응조차 탈주된 영아가 하는 반응조차도 안 하더라. 자기만의 비인간 세계, 난 휴먼 월드에 살고 있다. 그래서 공생적 애착 관계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폐적 유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적절한 공생 대상의 결여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부정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마치 자폐 아이의 어머니는 냉장고 부모다. 기본적인 차갑고 비인간적이다. 안아줄 수도 없다.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부모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이를 안아줄 능력이 없다. 능력 저기 제가 계속 능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inability 두 번째 줄 아동을 안아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inability to mold 안아줄 능력이 없다. the capacity to hold 아동이 부모에게 반응하지 못한 그래서 부모가 냉장고 부모고 안아주지도 못하고 공감도 못하고 차갑고 비인간적이다 라는 비난을 많이 받아왔는데 그렇지가 않다. 뭐냐면 아동이 부모에게 반응하지 못하는 선천적 결함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전에는 부모를 비난을 했어요. 냉장고 부모다. 공감 능력이 없다. 차갑다. 안아주지도 못한다. 이렇게 부모를 비난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이 부모에게 반응하지 못하는 선천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임상가는 179쪽 자폐증이 아동 내면의 선천적인 문제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그리고 클라인의 개념을 적용하면 클라인은 죽음 본능, 공격성에 대한 굉장한 그 강조를 한 그 이론가잖아요. 과도한 파괴적 욕동의 결과다. 파괴적 욕동이 외부 세계로 투사되어 외부 세계가 inhospitable, 우호적이지가 않다,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걸로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클라인 얘기가 굉장히 외부 세계에 대한 공격성이다라고 하면 마치 외부와 내부에 대한 분별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클라인은 판타지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심리적인 판타지. 아직 외부와 내부가 분화되지 않은 건데 지금 우리가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모순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직 판타지 속에서
나와 너의 구별이 없고 외부와 내부의 구별이 없는데 내면의 공격성을 외부에다가 투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마치 외부 내부 나 너가 있는 것 같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오해를 받고 있는데 아직 그렇지가 않아요. 클라인은 내면의 판타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설명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마지막 문단 179쪽 마지막 문단에 보면 대상 세계도 환자 내면의 충동도 자기 타자의 문제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다. 아직 이런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엇이 원인이냐면 결함이 있거나 왜곡된 통합적 자아 기능. 우리 통합적 자아 기능이 여러 가지 기능을 공부했잖아요. 자아 기능에 대해서.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폐증을 가진 거의 모든 아이는 자율적 자아 기능, 선천적인 통합적인 자아 기능의 결함이 있다. 대상관계에서 양육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각, 운동, 뭐 계산, 뭐 이런 감각, 지각 이런 것들이 다 자아 기능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기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지각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자아의 통합적인 기능 자체가 결여돼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트럭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고 부드러운 접촉에 겁에 질릴 수도 있고 아이들이 이렇게 안으면 탁 앵기잖아요. 근데 이런 감각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안기지도 못하고 중간 대상도 형성하지 못하고 표정, 몸짓,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통합적 자아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180쪽을 넘어가면 자폐증 아동은 기질적인 자아 결함이다. 우리가 자아에 대한 것들을 배웠잖아요. 그런 기능, 자아 기능의 결합이다. 그래서 지각하고 조직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 이전 상태이다. 공생 이전 상태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기와 대상이 irrelevant한 상황이다. 네 번째 줄, 관련성이 없는 상태에 있다. 여기에 이제 질문을 쓰신 분이 있는데, 그 다음 문장에, 모든 자폐 아동이 이런 기괴한 상태에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어떤 분야에서 높은 지적 능력을 타고난 아동. 이게, 비록 통합된 자아 기능은 없지만, 지적 기능이 있는 자아 기능은 발달이 돼 있는 경우, 그럴 경우 그들의 태도가 부자연스럽고 사회생활에서 친밀감이나 이런 심리적인 거리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면서 페이퍼를 쓴 분이 우영우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병리를 공부할 때 제가 항상 병리를 공부할 때는 범주와 차원을 공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같은 자폐증이라는 범주 안에 굉장히 붕괴된 severe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마일드한 사람도 있고 비교적 우호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폐증이라는 범주 안에 우리가 차원적인 연속성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페이퍼에 쓰신 분 같이 우영우 같은 분들은 비교적 일상생활이 가능한 지적 능력이 자아 기능 중에서 잘 발달된 분이잖아요. 네, 그렇게 차원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C2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우울증이 여기 C2의 사례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우울증은 항우울제 처방으로 빠르게 호전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약물에 대한 스스로가 부정적인 어떤 그 편견을 갖고 있으면 내담자들한테 약물을 권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주저하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약물이 굉장히 큰 지지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우리가 DSM-5에서 진단 기준으로 굉장히 아까도 만약에 같은 우울증이다. 근데 굉장히 일상생활이 가능한 우울한 분하고 또 좀 중간적인 분하고 아주 정신증적인 증상을 나타낼 정도로 우울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선생님들이 1차적인 상담 목표는 잘 안내해서 병원에 가서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분한테 대한 굉장히 지주적인 치료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자체가 약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약물에 대한 것들을 흔쾌히 적극적으로 소개를 못 해줘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항우울제 처방으로 빠르게 호전되었다.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 내담자 중에서도 나중에 다 종결하고 헤어질 때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이 그때 정신과 소개해 주셔서 제가 약물을 복용을 안 했다면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자체가 약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서 조금 자유로워지셔야 이 차원적으로 약이 필요한 분들한테 약을 잘 권해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약으로 처방이 호전되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위축되고 행동이 이상했다. 네. 그리고 사설 정신병원에 있는데 그 다음 문단의 세 번째 줄 보면 6개월 동안 C는 자신의 방에만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연성이 있는 치료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 치료적인 과정이 있을 때 집단이 있어야 되고 무슨 작업 재활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나름대로 병원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CE 같이 자폐적으로 힘든 분들은 그 자기만의 방에 6개월 동안 있을 수 있게 허용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연성이 있는 병원인 거죠. 그 사람의 증상을 보호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상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깨부셔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나름대로 자기를 보호하는 하나의 자기 나름대로 항상성을 균형성을 만들어낸 생존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게 점차적으로 도와줘야지 외부적인 강요나 천편일률적인 그 적용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C는 자신의 방에 6개월 동안 있었다. 집단 모임에 가기를 거부했다. 이게 존중된 거예요. 집단 모임에 가는 게 존중됐다. 그리고 병동 밖을 나가고 식당에서 음식 먹고 활동에 참여하고 가게에서 물건 사는 특권을 받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았다. 만약에 이런 게 만약에 유치원에서 토큰 제도로 너 이거 잘하면 뭐 나가서 가게 가서 물건 살 수 있어. 뭐라든가 뭐 할 수 있어. 뭐 이런 여러 가지 토큰을 주는 건데 그런 거 나는 상관없어. 나는 내 방에만 있으면 돼. 이런 게 존중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은 밑에서 네 번째 줄 병동 밖에 있는 심리치료사를 만나는 일에 동의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매주 한번 컴퓨터 가게에 가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다는 조건 하에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조건은 자기한테 꼭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치료사는 만났어요. 이렇게 이 사람만의 어떤 여러 가지 니드를 해주는 우리가 이제 정신병원 하면은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라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인간성이 말살되고 그 기자가 잠입해서 취재한 거잖아요. 정신병원의 비인간화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딱 그 사람만의 필요를 채워주는 진료를 했다는 거. 이게 이제 참 인상적이에요. 이 책에서.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의사가 다른 지방으로 다른 자리를 가면서 이제 새로운 의사가 왔는데 나는
인간에게 모르탈이 이제 죽는 거잖아요. 모르탈. 어떤, 그러면 인간이라는 말인데, 이 사람은 그런 개념이 없이 띵! 하고만 관계를 맺는다. 굉장히 자폐적이고, 옵젝트리스, 대상이 없고, empty 한 상태다. 사물과만 관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도 보면은 이 새로운 의사가 이 환자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컴퓨터 스크린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관계하려면 비언어 띵이라는 어떤 매체를 중심으로 관계를 해야 되니까 컴퓨터 스크린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문자, 숫자, 패턴 이런 것들을 이제 익숙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문화 사회에서 그 사람들한테 한국어를 배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언어를 배우는 노력은 안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우리의 언어 속으로 끌어올려는 노력을 하는데 이들의 언어 속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은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들의 언어 속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폐적이다라고 할 때 0에서 2개월 사이에 자폐하고 지금 CE의 22살의 CE의 자폐적인 상태는 다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22세가 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발달 단계를 거쳐왔잖아요. 그래서 0에서 2개월의 자폐적인 어떤 특성은 유사하지만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고립이라는 보호막, 여기서 보호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신장애의 증상이라는 거는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막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존중해줘야 돼요. 그걸 깨부셔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고립이라는 보호막을 갖고 있고 거기에 들어오면 침해받았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존중해줘야 되죠. 네. 자기가 만든 컴퓨터 게임에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지내는 걸 보고 이렇게 보니까 좋은 인물과 나쁜 세력의 어떤 이렇게 방어하는 영역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 자체 안에도 자폐라는 거는 나와 너 좋고 나쁨 이런 어떤 바운더리나 경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게 자폐인데 이 사람은 벌써 뭔가가 지금 부화하고 있어요. 뭔가가 부화하고 있는 게 뭐냐면 좋은 인물의 공간을 지키고 나쁜 세력의 방어, 침범하는 거를 이렇게 방어하는 컴퓨터 게임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자기 대상 구별을 하기 시작하는 거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자폐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공생 단계라는 게 너하고 나하고의 다이어딕 두 개가 하나가 된 이런 경험이 없고 다시 나와 너가 다른 세상이라는 어떤 자기 대상 구별 부하 단계로 옮겨가는 공생 단계는 이제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182쪽. 그의 초기 융합 경험, 퓨전, 하나가 된 초기 융합 경험은 사람 대신 무생물 대상과 이루어졌을 것 같다. 그래서 따뜻한 양자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이것도 ability, capability 이런 거죠. 능력이 없다. 네. 그래서 그 의사가 사람으로서 관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몰입하고 있는 사물을 통해서 관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두 개의 병렬적인 뭔가를 컴퓨터 화면에서 막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여기서 그의 방의 불빛이 조금 더 밝아졌다. 이것도 조금 뭔가가 부화하고 있는 거죠. 혼자 고립된 어떤 어둠 속에서 자기가 딱 있는 게 아니라 방의 불빛이 조금 더 밝아졌다. 두 개의 언어인가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고 있나요? 아니요. 난 사람에 관계 없어요. 컴퓨터 언어가 다른 언어의 정보, 자기 컴퓨터 언어끼리를 서로 하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 이해하거나 말거나 난 관심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정신과 의사는 뭔가가 부화되고 있는 걸 알아차렸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해받는다고 느끼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점을 의사는 알았지만 그 얘기를 환자에게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환자가 거부하잖아. 나는 사람하고 이해받는 거 관심 없어요. 지금 컴퓨터 언어와 또 다른 언어가 서로 더 좋은 언어를 주고받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하고 띵으로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담자를 임상적인 상황에서 내담자가 알아차리지 못한 거를 상담자가 알아차렸다고 해서 그 단계에서 내담자한테 다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내담자가 준비가 됐을 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역동정신치료의 이해 가바드 책을 보면은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빠 옆에 자기가 누워서 자는 꿈, 뭐 이런 꿈 얘기를 여러 가지를 하면서 사실은 아빠에 대한 성적인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상담자는 알고 있었지만 거기까지는 꿈 해석으로 같이 나누질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준비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조기 해석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상담자는 알아차렸어요. 먼저 뭔가 불빛도 밝아지고 뭔가 이해하려는 소통하려는 뭔가 언어가 되고 있거라는 거를 알아차렸지만 무리하게 침해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안 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정확한 해석이라도 해석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의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게 이거예요. 내담자가 준비되기 전에 조기 해석은 하지 말아라 라는 게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자기성애적 방식, 자기성애적인 방식이라는 게 뭐예요? 대상이 없는 거잖아요. 오토에로틱한, 스스로 혼자서 다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주작되는 무생물적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점점 줄어들고 뭔가가 소통하는 것이 점점 생기고 있더라. 그래서 자기와 대상 간의 매개가 되었다. 그래서 이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정신과 의사 눈에는 보인 거예요. 이 내담자는 부인하고 있어요. 나는 사람한테 관심 없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의사는 알아차렸으니까 컴퓨터 회사에 한번 프로그램 좀 보내봐. 이렇게 격려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구매하고 싶다. 너를 고용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누가 우영우 얘기한 것처럼 어떤 개인적인 따뜻함, 관계, 친밀감 이런 게 아니지만 지적으로 어떤 다른 인지적이고 비인격적인 것으로는 얼마든지 이분들이 생활을 할 수 있더라 라는 거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가게에서 몇 시간씩 다른 프로그래머와 얘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는데 이모셔널 디스턴스를 서로 유지했다. 비슷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 이모셔널 디스턴스를 갖는 정서적인 거리를 갖고자 하는 욕구들이 서로 통했다. 침범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과는 우리가 전부 다 주관적인 정서적 거리가 다 있죠.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1m, 뭐 10m 이렇게 나는 어떤 거리가 돼야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데 누군가가 훅 들어오면 나는 싫죠. 그런 것처럼 이분들은 이모셔널 디스턴스가 굉장히 거기에 대한 욕구가 있는 분들인데 지나치게 가까이 오면 침범과 공격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막 소리를 지르고 뒹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후 6개월이 지나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그리고
2개월 후에는 큰 컴퓨터 회사에서 일자리를 얻었고 병원을 떠날 준비를 했다. 네. 멋있는 얘기죠? 그래서 공생적인 유대인은 형성할 수 없었지만 우리가 그거를 복구할 수는 없었지만 그리고 이분은 집단에 참여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집단 자체도 집단에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공생적인 하나됨, 양자적인 합일체를 표상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집단 자체도 어려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만의 집단 치료는 건너뛰고 작업 기술 향상, 컴퓨터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위한 세팅을 해준 거죠. 그래서 공생은 건너뛰고 무생물 대상, 수학 이런 중간지대를 나와 외부 세계의 범퍼로 사용한 거죠. 완충제로. 그래서 일상적인 관계에서 교류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영역, 어떤 그런 수학, 어떤 무생물 이런 것들을 창조한 거죠. 그래서 병원 치료가 우리가 병원 치료라는 게 천편일률적으로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었고 이분만의 니드를 충족시켜 준 거죠. 네, 그게 이제 여기 자폐증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대상이 없는 세계에 살고 있는 그래서 정서적인 의미가 없는 사물관계, 띵. 때로는 사람과 관계하는 법을 배울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인지적 기술, 비인격적인 사물을 통해서 관계를 한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인식이 있고 거기에 대한 수용이 있어야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가능한 거죠. 그 사람을 위한 치료가 가능한 거죠.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교수님, 아까 네, 클라인 얘기하면서 네. 클라인은 애초에 대상과 자기 구분이 없는 세계를 말하는데 그것을 굳이 설명하려다 보니 이게 구분이 된 것처럼 했다. 근데 여기서 저자가 클라인의 이야기를 반대를 하잖아요. 음, 왜냐하면 자기 타인의 분화가 이루어졌음 시사하기 때문이다라고 반대를 하면은 이 저자가 클라인을 조금 잘못 이해해서 그런 비판을 한 거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클라인 얘기할 때 우울짜리 얘기할 때 뭐 우울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비난을 했는데 우울짜리라는 우울이 우울증의 우울하고 다르다. 제가 설명을 한 것처럼 그리고 편집 분열 자리도 편집증 분열증의 그런 뭐 내용이 아니라 그냥 뭔가가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띄어내고 이런 편집 분열의 양상을 얘기하는 거고 우울하는 것도 우울증이 아니라 내가 편집 분열 자리에서 저 사람을 적대시했는데 적대시할 사람이 아니었네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한 보상과 회복과 후회와 이런 것들 우울자리라고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클래스에서는 거기에 대한 비난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클라인은 우리가 대상관계 이론가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자아심리학에서 대상관계로 넘어가는 어떤 그 징검다리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판타지 속에서 대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그런 클라인에 대한 어떤 그 세밀한 뉘앙스가 조금 더 이해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네 그런 비판들이 있는 거죠. 클라인에 대해서.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 어, 이제 여기, 이제 예를 든, 이제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련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중간 대상인 뭐 수학과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게 결국 그 세계가, 이분의 세계가 확장이 됐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제 또, 많은 자폐, 이제 성인 자폐나 청소년기 자폐도 보면은, 근데 이제 어쩌면 이렇게 지적 기능, 그러니까 지적인 부분이 없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좀, 되게 좀,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은 이런 환경이 주어졌고 또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참 건설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우영우나 뭐 드라마, 예전에 드라마 나왔던 굿닥터인가? 거기서도 이제 그런 자폐 의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환타지적인 좀 모습이 없잖아 있는데, 이제 실제적인 많은 자폐를 가진 사람들은 사실 좀 이게, 대상이 아예 없는 것으로 정말 그 사람들을 이해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들만 해도, 그들 안에도 어떤, 이제 아까 판타지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뭔가가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그들을 그러면 이해를 하는 게 낫다는 건지, 좀, 예, 그 부분에 대한 네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폐라는 범주. 범주 안에 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적이고 어떤 그 수학적이고 띵에 대한 것들을 자기만의 어떤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는 이쪽의 차원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치료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너무 힘든 차원이 있고 굉장히 같은 범주의 자폐라고 쳐도 이 연속성상에서 많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같은 우울증 아니면 같은 조증, 정신분열, 그러니까 정신장애를 놓고 볼 때 같은 범주로 놓고 볼 때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양극성 그러니까 조울증으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지만 교수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정신분열증으로 고생을 하지만 그야말로 전문직이 있는 분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주요 우울증이라고 본인이 말씀하시면서도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같은 범주 안에서 기능적인 분들이 있고 기능을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는 차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다 보지는 않았지만 오은영 금쪽에 보면 무슨 탤런트의 자녀가 자폐증인 네, 걸로 이렇게 치료하고 네, 오은영 박사도 막 울고 이런 거 내가 스쳐가면서 잠깐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음, 여하튼 그분이 굉장히 치료적인 어떤 도움을 주시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질적이고 조금 많이 어려운 분들일수록 예를 들면 우리가 발달을 공부할 때 발달에서 요만큼 차이가 난 게 나중에 이렇게 발달이 정교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간극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발달에서는 초기의 발달을 도와주는 게 이 간극이 좁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보면 평생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우리가 교과서에 읽은 것처럼 이렇게 조기에 도와줄 수 있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정신분열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5쪽. 정신분열증에서 보면 정신분열증은 굉장히 복잡한 일련의 질환이다. 아주 컴플렉스하다. 굉장히 복잡하다. 기분장애, 발달, 성격장애, 미세한 뇌기능장애, 기질적 정신장애, 약물남용, 뭐, 이런 것들이 정신분열증의 신드롬에 다 기여할 수 있는 굉장히 복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분열증을 우리가 진단하는 거를 보면, 예를 들면 이제 DSM-5를 보면은, 다음의 증상 중 두 가지. 한 달의 기간, 의미 있는 기간에 증상이 존재해야 돼. 1번, 망상. 망상이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음, 우리 남편이 뭐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제 망상을 갖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온갖 증거를 갖다 대도 그건 변화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망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래서 이런 근거를 보면, 아, 내가 오해했구나. 이건 망상이 아니에요. 확고한 신념이에요. 어떤 증거를 대도 확고한 신념이 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망상, 환각, 혹은 와해된 언어, 생각이 그러거나 뭐
무슨 냄새가 나요, 무슨 맛이 나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뭐가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아요, 뭐 등등 각이 있던가, 언어가 그러든가, 아니면 행동, 와야 된 행동, 뭐 아니면 이런 것들은 다 양성 증상이죠. 다른 사람한테 없는 것들이 있다, 그럼 우리가 양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양성이다라는 거는 남한테 없는 게 있다, 포지티브한 게 있다. 음성은 네거티브, 남한테 있는 게 없다.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 남은 다 있는데 나는 없다.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느낌이 있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감정도 별로 없고 말도 없고 뭐 욕구도 없고 이런 거는 음성 증상이죠. 남한테 다 있는데 나는 없는 건 음성 증상.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없는데 나한테 있는 거? 이렇게 망상, 환각, 이상한 언어, 이상한 행동 이런 것들은 양성 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약을 먹으면 양성 증상은 잘 잡힌다, 음성 증상은 좀 안 잡힌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이 그 태연의 정신병리 강의 여기에 보면은, 그리고 권성만의 이상심리학 책에 보면은 요새는 약이 좋아서 음성 증상도 잘 잡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최연 선생님한테 공부할 때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약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상담자가 약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약을 서포티브하게 내담자한테 권해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분열증 약도 의사가 먹지 말라고 할 때까지 먹어야 되는데 자기 맘대로 이제 양성 증상도 잡히고 많이 편안해졌어요 하고 끊잖아요. 그러면 재발하면 3년을 먹어야 되고 한 번 더 재발하면 평생을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최연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약이라는 거를 우리가 항생제도 처방받으면 뭐 이제 뭐 열도 안 나고 통증도 줄었으니까 뭐 약은 그만 먹어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처방해준 그 기간 동안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약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좋은 의사 선생님을 선택하셔서 약에 대한 모든 질문은 의사 선생님한테 하고 모든 변화에 대해서 의논을 하시고 신뢰를 하고 비타민 먹듯이 먹으세요. 건강 보조식품 먹듯이 컨플릭트 프리, 갈등 갖지 말고 드세요. 그리고 불편하신 건 언제나 의사하고 의논하세요. 이렇게 도와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정신분열증 같은 경우는 평생 먹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여하튼 요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단은 병리에 대한 공부는 기본으로 하셔야 이분들이 얘기할 때 뭔가가 이렇게 딱 알아차리고 병원을 잘 권해드리고 약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정신분열증을 얘기하면서 아까는 자폐증을 얘기하면서 자폐적인 단계와 유사한 양상을 얘기했고 지금 정신분열증을 얘기하면서는 공생단계와 유사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어떤 현상이 유사하다는 거지 그때 다쳤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현상이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유사하냐면 공생이라는 거는 나하고 너하고 이렇게 구별이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리인데 바깥 소리로 들리고 막 이렇게 되는 게 뭔가 자기와 타자의 어떤 그 융합된 관계, 나와 너의 어떤 분리가 안 된 공생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86쪽에 보면 환각, hallucination, 환각은 어떤 환상이나 생각에 대한 지각이다. 이제 환각이잖아요. 환각인데 그러니까 환청, 뭐 환시, 환촉, 뭐 환미,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퍼셉션에 대한 건데 이런 거는 내가 갖고 있는 판타지나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마치 외부에서 온 것으로 지각하는 거. 그러니까 셀프
other confusion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 판타지고 내 아이디어인데 외부에서 왔다라고 느끼는 건 셀프와 오브젝트에 대한 퓨전, 컨퓨전, 융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공생 단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목소리로 치면 1번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2번 머리 밖에서 들리고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 소리, 3번 외부에서 들리고 다른 사람도 듣는 소리. 그러면 3번만 빼놓고는 환청이잖아요. 그런데 정신분열증 환자는 3번이 제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1번과 2번에. 근데 이제 본인이 여기서도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내 안에 뭔가가 원하지 않는 소리가 들어오는데 그거를 내가 알루미늄 포일로 해갖고 반사시켜서 안 받는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내가 반사시켜 버리니까 더 이상 괴롭힘을 안 받고 조금 편안해졌더라 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대처 전략을 세우잖아요. 뭔가가 환청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릴 때 그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그거를 잘 조화를 시켜서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게 작용을 하도록 하고 나니까 내가 많이 편해졌다.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소리가 들린다든가 뭐 이런 증상에 대해서는 쉬쉬하는 거예요. 나를 미친놈 취급하냐, 뭐 나를 병자 취급하냐, 뭐 이러면서 안 들린다 그러고 뭐 안 보인다 그러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속마음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소리가 들릴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니까 편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린슬린가 얘기할 때 뭐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차이는 나는 끌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내가 살아나가는 거잖아요. 뷰티풀 마인드에서도 본인이 그렇게 환시로 보이던 여러 가지 자기 조카들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을 때 저 멀리서 아직 나를 보고 있지만 자기가 저거는 나한테만 보이는 거야 라면서 자기 증상에 대한 병식이 있는 거잖아요. 병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증상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내가 병식을 갖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정신분열증 청년도 자기가 증상에서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지만 그것들을 라디오 끄듯이 끌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대처 전략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오늘 정신분열증에 대한 챕터에서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까 1번, 2번, 3번 중에서 1번, 2번이 훨씬 선호하는 목소리다. 그 비현실성을 더 자기의 세상으로 갖고 있는 거죠. 네. 왜냐면 이분들은 자기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비현실 세계를 자기가 창조한 거잖아요. 세계로 들어가기가 겁나니까 자기만의 비현실 세계. 우리가 지난번에 뭐 대상 이런 거 공부할 때 밀폐된 공간에서 전혀 대상이 없을 때 환각 세계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관계가 없는 세상에서는 관계를 내가 만들어서라도 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할 수 없는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관계를 자기가 만드는 거죠. 내면의 세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186쪽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망상은 내적인 내용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아무리 외적으로 증거를 갖다 대도 아닌 거예요. 여기는 생생하게 느껴지는 자신의 어떤 생각이 외부 사건의 속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 상관이 없어요. 이게 바로 망상인 거예요. 188쪽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보기에는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자기에 대한 혼란된 감각을 갖고 있다. 뭔가가 기괴하다,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밖에서 볼 때 근데 이분들 안에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1차적 과정 사고. 1차적 과정 사고가 뭐예요? 선생님들이 꿈을 꿨을 때
꿈을 꿨을 때 시간, 공간, 부분, 전체, 여러 가지가 막 응축되고 전치되고 대치되고 대유되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 꿈의 언어들 있죠. 그게 1차적 과정사고잖아요. 그런 1차적 과정사고라는 원칙하에 자기 나름대로는 그 원칙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꿈을 갖다가 만약에 꿈 분석을 받는다 그러면 2차적 과정사고로 편집해서 누구하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꿈에서는 시간과 공간과 논리와 이런 응축과 전치와 다 섞여 있었는데 알아듣기 쉽게 2차적 과정사고로 누구한테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전달할 때는 내 꿈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편집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름대로 이분들은 1차적 과정사고라는 원칙 하에 일련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 꿈과 환상의 언어는 뭐냐면 어포짓이 없어요. 나하고 지난번에도 누가 질문하셨지만 엄마하고 딸이 나오는 꿈이었는데 그게 나하고 딸이 나오는 꿈이었는데 나하고 내 엄마하고의 관계였을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응축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톱 하나가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손톱 얘기가 꿈에 아까 얘기한 장기 역동정신치료 가바드 책에 나오는 꿈 얘기인데 손톱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그 손톱 하나 때문에 죽은 아들에 대한 애도가 가능해진 꿈이었어요. 무슨 꿈이었냐면 이 부분이 전체를 얘기한 거예요. 아들이 너무나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뭔가 이렇게 맨날 제가 디테일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침대를 맨날 갈아주고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손톱이 이렇게 나가는 기억이 있는데 그것들이 나오면서 그동안 아들이 간 거에 대한 마치 아들이 살아와서 내가 손톱이 이렇게 나갈 정도로 아들 침대를 갈아주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를 상징적으로 손톱이라는 것이 아들을 환기시킨 걸로 이제 해석이 되면서 아주 작은 부분이 굉장히 큰 전체의 이야기를 갖고 온다라는 것이 이제 꿈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의 언어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대칭성도 있고 반대도 없고 그러니까 부정도 없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꿈의 언어잖아요. 그것들이 바로 이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언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1차적 과정 사고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대상과 자기도 구별이 없고 모순되는 말이 막 섞여 있고 이런 것들이 다 1차적 과정 사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한 것들을 하나의 사례로 얘기하는 거를 리차드가 왔어요. 리차드가 왔는데 얼굴은 잿빛이고 힘이 없어 보여요. 완전히 병색이 완연한데 I'm fine. 나 오늘 너무 좋아요. I feel fine. 아주 오케이. 그래서 너무 좋다고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사자왕 리처드예요. 리차드 더 라이온 허티드예요. 라고 이제 막 이렇게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가 정확하게 이 환자의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수련이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이 얘기가 뭔지 추측할 수 있나? 라고 물어봤더니 수련이가 얼버무리다가 심근경색이 일어나고 있어요. 라이언 하티드가 아니라 라잉 하티드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자왕 리처드, 라이온 킹, 라이온 하티드가 아니라 오늘 전혀 상태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자라는 말을 라잉이라는 말로 섞여 있고 1차적 과정 사고에서는 상반성이 없어. 어포짓이 없고 배타성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I'm okay, I'm fine 그랬는데 이게 결국은 I'm not okay, I'm sick 하는 얘기랑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기분이 좋다고 말했는데 심장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자왕이라고 개념했는데 이거 자체가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가 뒤에도 조적방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굉장히 뭔가 약하고 있을 때는 나는 뽀빠이야, 시금치 먹고 힘이 나,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뭔가가 가슴에 통증이 있는데 라이언 하티드, 사자처럼 튼튼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배타성과 반대성과 부정성이라는 게 없는 게 1차적 과정 사고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잖아요. 꿈 해석을 할 때.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갖고 오는 언어를 그런 꿈의 언어처럼 우리가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1차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의 얘기가 되게 응축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라이언 하티드 할 때는 나는 라이언처럼 이렇게 해,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사자가 심장을 공격하는처럼 힘들어 이런 말일 수도 있고, 모든 의미가 사실인데 어느 하나가 상반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튼튼해 이 말도 이 사람이 지금 의미하고 있고, 나 지금 아파 하고 라잉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중첩돼 있다. 이게 꿈의 언어의 응축의 언어잖아요. 선생님들이 응축된 주스를 사면 응축 1에다가 물 6을 타서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많은 의미가 함축돼 있단 말이에요, 꿈의 언어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담자들이 꼭 이렇게 1차적 사고 과정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담자들이 갖고 오는 툭툭 던지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상징성을 갖고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분석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자동차 이야기를 한다든가, 뭐 음식 이야기를 한다든가, 뭐 등등, 어떻게 보면 그냥 분석적이지 않은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주의를 갖고 들으면 거기에 많은 은유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네. 그만큼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내담자한테 어텐티브하게 관계를 갖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리처드는 통증을 느끼고 있는 신체적 자기 이미지와 리차드 1세에 대한 이상적인 대상 이미지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고, 자기 지금 심장이 이렇게 아픈 데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차적 과정사고에 의해 결정된 것이며, 1차적 과정사고는 상반성, 자기와 대상 이런 것들이 구별되지도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아까 이야기한 190쪽 알루미늄 포일 모자를 쓰고 왔어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생각이 외부에서 자꾸 들어와서 알루미늄 포일로 반사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알루미늄 포일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이제 그 자폐적인 사람들은 세상과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막으로서 자폐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지금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불완전한 경계, 자기와 대상이 막 퓨전돼 있을 때 불안정한 경계를 알루미늄 포일이라는 걸로 보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안에서 나오는 원하지 않는 생각인데 이거를 대상화 시켜갖고 알루미늄 포일이라는 걸로 또 구별을 해놓고 거기서 자기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와 대상 융합, 마지막 문단. 자기 대상에 퓨전돼 있을 때는 파편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 건데 대상 거라고 띄어버리잖아요. 외부로 던져버리잖아. 그러니까 프랙멘티드, 파편화 될 수밖에 없죠. 내 건데 네 거라 그러니까 파편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와 타자의 혼동, 파편화가 정신분열증의 증상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것을 191쪽에 보면 6번째 줄 공생적 정신병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공생적 정신병이 꼭 공생 단계에 고착된 건 아니에요. 정신분열증이 예를 들면 우리가 청소년까지 잘 지내다가 고3 때 발병하기도 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통합된 성격을 잘 유지하고 통합적인 자아 기능을 하다가 어떤 과도한 자극이 왔을 때 취약한 부분이 발병되면서 이런 공생적인 양상으로 퇴행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상과 자기를 전혀 구별할 수 없는 공생 단계의 유아기하고는 이 공생 단계의 양상을 띠는 정신분열증 환자하고는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유사한 특징은 있지만. 그래서 자기와 대상을 적절히 구별하는 어떤 통합적인 자아 기능을 갖고 고2까지 비교적 조금 취약하긴 하지만 잘 살아왔어. 하지만 그런 적절한 능력이 박탈당하면서 통합된 자아 기능에 손상이 일어나면서 퇴행하고 공생 단계로 다시 재조직하면서 융합과 분리의 원시적인 상태로 돌아가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발달적인 공부를 하는 이유는 발달은 정교화되고 복잡해지고 뭔가가 이렇게 더 자의적으로 발달하는 건데 지금과 같이 정교화되고 발달했다가 거꾸로 퇴행하고 이렇게 원시적인 발달 단계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병리적인 거다라고 이해하는 발달적인 진단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인이 돼서 정신분열증이 걷는 사람은 성인으로서의 성적인 공격적인 흥미를 가졌기 때문에 유아의 공생 현상하고는 아주 비슷하지만 다르다라는 거죠. 네. 기질적으로 미세한 뇌기능 장애가 있는 정신분열증 환자는 추상적인 사고, 모호하고 성적이고 경쟁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청소년기에 직면할 때까지는 잘 적응할 수 있었는데 정신분열증이 전두엽이 다 이렇게 완성되는 이 청소년기에 많이 발병한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청소년기에 과도한 모든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올 때 어떤 모호하고 성적이고 경쟁적인 관계가 이런 모든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올 때 취약한 통합적 자아 기능을 압도할 수 있다. 이래서 이때 발병할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특히 한국에서 고3 때 아주 지독한 이렇게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압도적으로 올 때 많은 경우 발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도 192쪽 정신분열증에 대한 가족력, 주의력 결핍장애, 낭독증 증단, 이런 여러 가지들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정신분열증이 복합적인 증후군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증후군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족력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상심리학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많은 경우 기질적인 원인이 굉장히 많다. 근데 우리는 기질적인 거, 네이처에 대한 기질적인 거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니고 널처에 대한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이상심리학은 네이처에 대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힘든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교사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저도 내담자 중에 무슨 유치원 교사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가끔 와서 이제 아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학부형한테는 말을 못 해요. 이래요. 근데 사실은 학부형한테 말을 해줘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학부형이 뭐라 그러냐면, 아, 교사가 우리 아이를 이해를 못한다 하고 되게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에 뭐 실장님, 원장님 이런 분들이 학부형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걸 안 좋아해. 왜냐하면 학부형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교사들이 조기에 잘 이야기해 주는 것만큼 큰 도움이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교사가 아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치료를 거부했어, 초기에. 그리고 병에 걸렸다고 믿지를 않았어. 그리고 우리 아이는 특별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후에 아까 그 자폐증 탤런트 집 아이도 후에 처음에 다 거부하다가 후에 결국은 오은영 선생님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어려움에 대해 정신과 의사와 대화하는 거에 동의했다. 여기가 이제 시작인 거죠. 자기의 병을 인지하는 거 자체가 이제 시작인 거예요. 거기까지가 어렵죠. 거기까지가 어렵죠. 그래서 6개월의 치료 동안 유니티라는 망상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유니티라는 망상의 친구가 뭔가를 나를 이렇게 품어주는 것 같은 192쪽 밑에를 보면 자궁과 같은 물에 둘러싸인 상태, 보호와 안정감을 갈망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말하자면 지금 이 PW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일관성 없는 이상한 정신분열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도 이 치료자는 거기에서 얘가 얘기하는 이런 물과 이런 지구의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자궁과 같은 물에 둘러싸인 상태의 보호와 안정감에 대한 갈망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주의력 있게 알아차렸어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대상들, 물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감싸는 것 같은 이런 좋은 대상과 조화롭게 하나가 되기를 갈망하는구나. 그래서 망상 속의 친구의 이름도 유니티야, 하나. 유니티라는 이런 망상 속의 친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신분열증이나 여러 가지 그런 정신증적인 것도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들의 역동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역동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그런 우리가 보기에는 1차적인 사고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나름대로 자기한테는 역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유니티라는 망상의 친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가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하나 되는 공생적인 경험에 대한 어떤 이런 갈망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구를 둘러싼 물이 막 쏟아지고 세상의 부조화를 경험하고 이렇게 자기가 어떤 조직하는 능력의 한계를 다다랐는데 외부에서 뭔가 망상적이고 공상적인 친구 또는 치료자가 나를 이렇게 유니티, 하나가 되는 어떤 경험을 갈망한다. 이런 것들을 읽은 거죠. 그래서 인지적인 결함 193쪽 지각적, 운동신경적인 결함 이런 게 뭐예요? 통합적 자아기능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아기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신분열증을 가진 많은 환자는 자아기능, 통합적 자아기능에 손상을 갖고 있고 통합적인 기능의 실패가 공생적 성격 구성으로의 퇴행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증에 대한 거는 통합적 자아기능의 손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된 환자 가운데서 소수는 신경생리학적으로 온전한 통합적 자아기능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 아까 얘기한 범주와 차원 얘기할 때 비교적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됐지만 온전한 통합적 자아기능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떤 교수도 전문직을 갖고 정신분열증을 이겨냈기보다 그런 취약한 부분이 있지만 전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의 어떤 세계를 구축한 JW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취약한 취약인자와 유발인자가 만나면 발병을 하잖아요. 이 JW가 취약인자가 있어요. 어머니가 출생 직후 교통사고로 아버지는 죽고 엄마는 심하게 다치고 환자는 안 다쳤어요. JW는. 그래서 엄마가 부상으로 아이를 안을 수 없었어. 근데 부모를 둘 수 있는 경제적인 자원이 있었는데도 혼자 키우겠다 그랬어. 약간의 뇌손상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통합적 자아기능이 약간 손상되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기는 딸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도움을 안 받아도 기를 수 있어. 이런 현실 파악 능력, 변별 능력 이런 것들이 없는 게 통합적 자아기능의 손상이잖아요. 현실감이 떨어지는 거 약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 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자라는 동안 딸이 JW가 어떻게 느껴야 되는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학교에 가야 되는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제했어. 그러니까 엄청 친범적인 친밀함, 가까움, 공생적인 관계. 마치 나의 여러 가지를 다 엄마가 하고 있는 공생적인 관계처럼 친범적인 친밀함이 있는가 하면 또 차갑게 거부하고 엄마가 필요로 할 때는 친범적으로 친밀해. 근데 JW가 필요할 때는 거부해. 이렇게 조화가 안 되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취약한 발달 단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취약한 발달 단계를 갖고 있었는데 어떤 유발인자가 생겼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00마일 떨어진 대학으로 이사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엄마는 집에서 이렇게 힘들게 했지만 친구들도 별로 없었지만 학교 갔더니 선생님들이 참 이뻐해줬어. 근데 그런 이뻐해주는 선생님도 떠나야 되지. 비록 친범적이고 아니면 거절적이지만 엄마를 떠나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공생적인 불안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이 취약인자가 유발을 했어. 뭔가를 유발이 되면서 발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생기진 않아요. 집을 떠나고 학교를 떠난다고 해서 모두가 정신분열증에 걸리진 않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취약인자가 있었는데 그와 유사한 유발되는 자극이 있다. 그러면 취약인자가 클릭이 되면서 파일이 열려요. 그러면 발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약인자가 있을 때 유발인자가 자극이 되면 발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생님과 어머니의 상실, 그리고 낯선 대학에서 지내야 되면서 친밀함에 대한 갈망과 동시에 두려움. 왜냐하면 엄마가 너무 친밀한 게 친범적이었어. 그러니까 친밀함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서도 두려워. 그리고 공생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서도 두려워. 소망과 갈망과 두려움. 그래서 완벽하게 보살펴 주거나 혹은 아무것도 안 해. 너는 집에 있어. 가만히 앉아 있어. 여기 있어. 이렇게 하는 위협하는 망상적 인물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버려짐으로 인한 소멸의 감정을 피하기 위해 그녀는 강박적으로 자위행위를 했다. 근데 인지검사, 시공간 검사에서 뇌손상이 없었다. 그리고 지적이었다. 그러니까 뇌손상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통합적인 자아기능에 손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신병을 2년 동안에 극복할 수 있는 아주 극소수의 환자 중에 하나가 되었다. 공생에 대한 이런 갈망과 동시에 두려움, 소망과 동시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특징이다. 초기 부모와 자녀 관계의 와해에서 비롯된다.
기질적으로 손상된 통합적 자아 기능이 관계를 와해시키기도 하고 역기능적 관계가 자아 기능을 저해하기도 하고 자아 기능이 관계를 붕괴시키고 혹은 관계가 자아 기능을 붕괴시키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와해시키는 원인이 된다. 우리가 뭐 병을 일찍 물론 일찍 발견해서 일찍 도움을 받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발달상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이렇게 가니까 훨씬 일찍 발견해서 일찍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좋지만 때로는 우리가 병이라는 것이 치료를 해서 좋아지기도 하고 보통 우리가 이제 세 가지잖아요. 좋아지기도 하고 유지하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어떤 거가 어떻게 일어날지는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기본은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이쪽이다 라고 많은 경우 그렇게 되는 거지만 병이라는 거는 누구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리 치료해도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일찍 치료하고 일찍 발견하면 요기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겠죠.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교수님, 저는 이 기질적 결함이 조금 뭐랄까 좀 신기하고 좀 놀랍기도 했어요. 다 이렇게 후천적인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가족력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가족력은 없지만 산모가 이 굉장히 이 태교라든가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제 그런 태교의 영향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기에게서 배우기 그 책을 제가 이제 많이 소개해 드렸잖아요. 아기에게서 배우기 그 책 소개해 드린 것처럼 꼭 태교라기보담도 여하튼 태아도 이미 그 아기에게서 말하기는 말러의 자폐 단계에 대해서 비판을 하잖아요. 인간이란 자폐라는 우리가 아까 자폐적이다, irrelevant하다, 관계가 없는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자폐잖아요. 근데 아기에게서 말하기에는 수정되고 얼마 후에 세포가 분열이 되면서부터 벌써 다 뭔가가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면서 그게 말하자면 관계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 아이가 쌍둥이가 있을 때 하나가 사산됐을 경우 하나가 태어난 아이가 뭐 안 먹고 안 자고 뭐 얘를 기다리는데 정신분석가가 다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때 알아듣고 먹기 시작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례의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디까지가 네이처고 어디까지가 널처인지는 지금 굉장히 더 앞으로 가죠. 태네까지 가잖아요. 어디까지가 네이처고 널처인지가. 왜냐하면 네이처와 널처는 상호가 만들어가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통합적 자아기능이 손상돼 있을 경우 관계가 손상된다. 아니면 관계가 손상돼 있을 경우 통합적 자아기능이 손상된다. 이게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애착이론에서도 변연계가 변화한다는 거잖아요. 변연계가 공명을 하면서 애착관계에서 변연계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뇌의 회로가 신경회로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이처와 널처가 따로 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이처가 갖고 태어나는 거, 기질적인 거는 병리책에 보면은 예를 들면 정신분열증 환자 중에 일란성 쌍둥이가 뭐 병에 걸릴 확률, 뭐 이란성 쌍둥이가 걸릴 확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다 설명을 하면서 기질적인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역동정신의학이라는 가바드 책을 보면 지금 5판까지 나왔거든요. 5판까지 나온 것 중에서 역동적인 거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근데 지금 말하는
신경 전달 물질, 무슨 화학, 뭐 전기, 뭐 이런 그 기질적인 얘기들, 약물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엄청 계속 보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는 공부에서는 그런 뭐 해부학적인 뭐 안에 신경 전달 뭐 이런 거 약물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그 책을 읽을 때는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면서 그 책은 항상 사전처럼 자주 보시면 좋아요. 만약에 내가 정신분열증을 지금 내담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책에서 정신분열증을 보면 발생학적인, 역동적인, 치료적인, 약물적인, 뭐 뇌적인 뭐 이런 것들이 다 통합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약물, 뇌, 뭐 신경 전달 물질 이런 거는 졸다가 넘어가고 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좀 잘 읽고 그리고 이런 우리가 모르는 거는 병원에 잘 의뢰를 하고 이런 것들 다 알면 좋지만 모르는 거는 병원에 의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잘 이해해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죠. 그러면 조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5쪽 양극성이라는 거가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울과 조 양극이다. 근데 울이 없어도 조만 떠도 우리가 양극이다 라고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조라는 것 자체가 울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적 방어가 뭡니까? 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어떤 공허감, 어떤 무력감, 무가치감 이런 거 있을 때 마치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뭔가가 뭐 유능한 사람이야, 효능감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로 이 내 안에 있는 이 공허함, 무력감, 가치 없음에 대한 부인, 이 조적 방어예요. 그러니까 조증이라는 것 자체가 울에 대한 반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만 봐도 울을 전제하는 거기 때문에 조만 떠도 양극성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라는 것 자체가 나는 전능에 못하는 게 없어,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뭔가에 대한 디나이얼, 부정이잖아요. 이게 바로 조적 방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는 전능해, 나는 과대해, 이게 뭐예요? 연습기에 세상을 탐색하러 다니는 아이랑 똑같다. 과대한, 갑자기 다리에 힘이 생겨서 막 또르륵 발에다가 모터 달아놓은 애처럼 막 뛰어가고 전능한 거, 세상을 탐색하러 다니는 거, 이런 어떤 그 연습기의 아이처럼 발달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조증, 내면적으로 이들은 절망적이고 보잘것없다고 느낀다. 그러니까 조라는 것 자체가 이런 우울이 전제됐다는 거예요. 내면에 절망적이고 보잘것없다고 느낀다. 그래서 이 H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합의금이 10만 달러라고 그랬는데 책에는 10,000도 아니에요. 10,000이면 만불 아니에요? 10,000이면 만불이죠. 책에는 10,000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10만 불로 나왔어. 네, 그 보험금을 갖고 마치 나는 홈리스들을 나는 도와줄 거야 그러면서 그 홈리스들이 와갖고 막 돈도 훔쳐가고 가구도 훔쳐가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거 상관 안 해. 나는 이런 사람들이 다 세상을 살리는 인적 자원으로 전환시킬 거야. 인류에 공헌하겠어. 이러면서 막 하늘을 찌르죠. 과대, 조. 그런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 197조. 197쪽에 이게 투사적 동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무능하고 병이 있고 결국은 내가 보상금을 만불을 받았잖아요. 내가 보상금을 만불을 받을 만큼 아픈 사람이라는 거야, 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 그거가 보상금 만불 받았다는 게 이만큼 아프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근데 자기는 그거에 대한
denial, 부인을 하고 나는 무능하고 아픈 사람을 도와줄 헌신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나의 무능감과 나의 아픔을 누구랑 동일시하냐면 저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야. 라고 내 안의 무능감과 무력감과 어떤 이렇게 병이 들은 어떤 무가치함을 다른 사람한테 투사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동일시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투사적 동일시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denial, 부인하고 내 거를 띄어서 너한테 던져놓고 너를 나랑 사실은 투사적으로 동일시하고 너를 도와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투사적 동일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집단에서도 누군가가 뭔가 직면을 하면 발끈해서 나가버려요. 나는 그런 거 들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고 나가버려. 그리고 다시 들어와.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막 잘난 체하고 막 이렇게 자기의 막 서류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조로 떠요. 조로 뜨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집단에서 이 사람한테 뭔가를 직면시켜주면 도움을 줄 수 없는 무력감을 느껴. 집단원들이. 누구 거예요? 그 무력감이? 이 사람 본인 거예요. 투사적 동일시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무력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이 사람은 성공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 무력감을 디나이얼해서 네 무력감으로 갖고 오는 거니까. 이게 투사적 동일시예요. 내 거를 네 걸로 얘기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전능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자기를 혹사시켜요. 마치 뭐라고 되냐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걸음마 연습 단계 유아처럼 고양돼 있어. 방방 떠 있어. 의지가 확고해. 실패해도 끄떡하지 않아. 나 혼자 그걸 할 거야. 그리고 막 이렇게 집단에서 무슨 직면을 하면 탁 튕겨나가. 그랬다가 다시 바로 들어와. 정서적인 재충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환자의 욕구에는 둔감해. 그리고 자기 얘기만 해. 그리고 집단원이 제안하거나 반박하거나 좌절시키면 방을 떠나. 그리고 다시 와. to and fro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왔다 갔다 하면서 정서적인 충전만 하고 있죠. 이것이 어머니에게서 떨어져 달아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행동과 매우 유사해 보인다. 족증 행동과 연습 단계 특성 간의 유사성이 있다. 맨 마지막 줄, 연습 단계 유아의 명백한 과대성. 그 과대성 밑에는 뭐가 있냐면 불안정함, 왜소함, 어머니의 전적인 보살핌으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 이런 하위 주제가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놀라운 능력, 과대성, 동시에 그 밑에는 의존적인 갈망, 작다는 느낌, 더 큰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반발하는 반응을 보인다. 그 밑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디나리 하면서 조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용문 밑에 보면 조울증 환자가 무력감을 전능감으로 바꿔서 부인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려래 이 사람을. 그러면 이 사람은 되게 기분이 나쁜 거야. 나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도와준다 그러면 모욕으로 경험하기도 하고. 199쪽으로 넘어가면 다시 투사적 동일시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자신이 왜소하고 무력하고 결함이 있는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 그것들을 다 분열시켜서 뜯어내서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자기가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네가 무력하기 때문에 나는 절박하게 외롭지도 않고 네가 절박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도와줘야 돼. 나한테 집단이 필요한 게 아니야. 집단이 나를 필요로 해. 그래서 자기의 이미지를 분열해서 그 분열된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투사적 동일시를 하고 그 사람을 나한테 의존시킴으로써 나의 의존적인 욕구를 통제하고
있는 게 지금 투사적 동일시죠. 그래서 그를 도우려는 집단원의 노력을 거부함으로써 집단원에게 무력감을 이끌어낸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떠들어대잖아요. 잘난 체하고. 근데 이렇게 장광설을 정신과 의사의 도움과 지지를 받아 다른 집단원들은 그것들을 감당해내고 있었다. 보통 우리가 감당 못하죠. 혼자 이렇게 떠들면. 밑에서 199쪽 밑에서 네 번째 줄. 이런 패턴은 양극성 장애를 가진 대부분의 환자가 연습기, 재접근기, 심지어 외드쓰기, 잠복기, 청소년기의 어려움을 아주 잘 극복했음을 말해준다. 이렇게 양극성인데 그냥 연습기의 아이하고 이렇게 과대성, 조적 방어 이런 건 비슷하지만 그 아이랑 똑같진 않다. 왜냐하면 그 단계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이후의 단계들을 다 겪어왔기 때문에 그 유사한 과대성과 전능성은 보이고 조적 방어를 보이지만 그 연습기의 아이랑 똑같은 건 아니다. 유사한 양상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아까 그 클라인 얘기 시기심으로 넘어갈게요. 이런 조적 방어인 사람들은 종종 시기심을 보이는데 이 조적 방어가 이상화와 평가절하를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이상화가 있냐면 이런 시기심을 이상화와 평가절하로 볼 때 예를 들면 내가 배가 고파. 내가 배가 고파서 나는 속이 텅텅 폈어. 그리고 속이 쓰려. 그리고 화가 나. 그런데 엄마가 젖을 주려고 딱 준비하는 순간 저 젖은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걸 다 갖고 있어. 그래서 그 젖을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거 나는 텅텅 비고 속이 아프고 화가 나는데 저건 다 갖고 있어. 내가 저거를 싹 비워버릴 테야. 이게 시기심이에요. 자기는 평가절하된 상태잖아요. 근데 아까 클라인 얘기는 이건 다 환상이라 그랬잖아요. 실제 대상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환상이에요. 젖가슴이라는 이런 환상이 뭔가 가득 차고 풍부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거를 갖고 있는데 안 줘. 그러면 저 이상화된 거를 내가 다 부셔버려야 돼. 내가 비우고 고갈시키고 처벌하고 그 젖가슴에 있는 가득한 거를 내 안에 다 갖고 와서 나의 텅 빈 거, 속 쓰린 거, 화난 것들을 그걸로 다 대처하고 대신 그 젖가슴은 텅텅 비게 만들어. 내가 다 갖고 와서. 그러면 이상화 대상은 평가절하한 대상이 되고 나는 등 따숩고 배부른 이상화 대상이 되잖아요. 네, 이게 시기심이에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거를 파괴시켜버리는 거. 그래서 이때 아이는 젖을 공격적으로 빨거나 젖꼭지를 물거나 당기기로 하는데 연습기에 있는 유아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이 전형적으로 나타난 게 지난번 우리가 5장에서 자기 접시에 있는 음식 먹지 않고 엄마 거 갖다가 막 떨어뜨리고 막 메시하게 하고 쏟아버리고 이런 것들이 내 거는 평가절하되고 저거는 이상화돼서 저걸 갖다 다 파괴시켜버려. 이게 이상화와 평가절하에서 평가절하된 것이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상화된 걸 파괴시켜야 돼. 이게 시기심이에요. 그래서 201쪽을 가면 밑에서 여덟 번째 이상화 평가절의 양극성을 뒤집기 위해 전력 투구한다. 대인간 투사적 동일시를 통해서 그는 주변 사람에게서 무력감을 끌어낸다.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의 노력을 좌절시킴으로써 승리를 거둔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작고 혼자라는 감정을 부인하고 힘과 독립의 감정으로 바꿔낸다. 이게 조직방어죠. 시기심은
절망, 내가 배가 고프고 배가 쓰리고 화가 낸 이런 절망적인 거를 고양된 니끔으로 바꾸고 어느 누구도 필요하지 않다는 조적 방어를 하고 있다. 조적 방어는 꼭 병자들만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하고 있다. 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MM이 그냥 조적 방어를 하고 있어요. 나는 뭐 성가대도 몇 군데 가고 장례식에서도 뭐를 노래를 몇 건을 하고 뭐를 하고 뭐들 하고 푸드트럭도 날라다니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막 정신없이 쏟아내는 거죠. 조적에 말이 빨라지고 사고가 비약하고 말이 장광해지고 이러는데 자문이가 쏙 끼어들었어. 당신이 지금 장례식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장례식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202쪽 제일 밑에. 전혀 슬픔이 없는 듯이 얘기하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벙 뜬 거야. 잠시 동안 멈추더니 남동생 결혼 죽고 여동생 죽고 뭐 이러면서 드디어 너 장례식에서 노래하듯이 감정이 없네, 떴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울어요. 그러면서 그 조적인 거에서 디나이얼 됐던 애도 과정이 시작됐죠. 그래서 그동안이 자기가 조적으로 뜰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개인사를 얘기하죠. 엄마가 7살 때 부모가 돌아가시고 동생들을 다 거둬야 됐고 남편의 동생들도 거두고 시부모도 거두고 뭐 등등 이러면서 내가 조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내 안에 우를 디나이얼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네, 여기까지. 재밌죠? 책을 좀 읽어 오셔야 재밌어요. 책을 읽어 오셔야 내 안에 질문도 생기고 설명을 들으면 그 얘기였네 이러고 일단 질문이 생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책을 읽어 오시고 질문이 생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꾸준히 페이퍼를 써서 내는 분이 2분 계셔요. 가끔 한 분도 더 생기고 가끔 또 다른 한 분도 생기고 근데 그렇게 꾸준히 페이퍼를 쓰시는 분이 많이 갖고 가요. 질문이 확인이 되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